그런 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인생 첫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백화점이란 데였다고 해요. 아, 백화점이면 알렉산더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한 일은 이제 반품 들어온 거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도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배운 게 아, 이게 옷보다 옷이란 건 이제 제품 말하는 거예요. 제품, 단벌 제품보다 이미지를 파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요새 말로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그때 당시로도 굉장히 앞선 건데 왜냐하면 이 당시엔 브랜딩이란 게 없었거든요. 없었죠. 백화점이 제품 파는 데였어요. 특히 남성복계는 그러했다는 거죠. 네. 더더욱. 네. 근데 그 어린 시기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데 이때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면은 저기 59년생이잖아. 아, 39년생이잖아. 네. 그러면은 1955년, 56년 뭐 요때쯤인 것 같아요. 그쯤이면 고등학교 뭐 한 18살, 뭐 17살 이쯤인데 아, 이때가 브랜딩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미국의 광고 업계가 화산처럼 태동하던 때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요때도 여성복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남성복은 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패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남자 옷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업에 들어올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남성복에 대한 이해.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 테일러링이라는 역사와 양복점에서부터 그 제품을 파는 게 시초가 된 이런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렵거든요. 왜 남자들이 근본을 따지고 제품의 퀄리티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한지를 그런 걸 모르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아, 어렵습니다. 네.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남성복과 여성복의 그 차이에 에서도 대해서 본연적인 차이도 있고 어떤 이러한 역사도 있기 때문에 왜 남성복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뇌피셜로 추측이지만 남성복의 기반이 포멀이라서 그런 거고 그 포멀이라는 거는 주로 클래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인데 그 클래식 폼 이런 거는 대체로 패션과 거리가 멉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거, 규격이 있는 거, 형식적인 거, 바뀌지 않는 거. 그래서 남성복이라 부르는 겁니다. 패션이라 잘 안 부르고. 왜냐면은 바뀌지 않는 그 형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앞으로 할 얘기를 또 클루를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뭐 예언자 수준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배운 게 또 하나 뭘 배웠냐면 같은 셔츠도 접는 법이나 진열대나 매장 인테리어나 마네킹 착장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구나. VMD의 중요성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그 연출, 스타일링, 연출.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된 거예요. 크면서 이제. 그거를 고등학교 때 느꼈군요. 네, 원래도 옷을 좋아했는데 백화점이란 데가 뭐 하는 데예요? 완전 옷 팔려고 환장한 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막 번뜩번뜩 하는 거죠. 네.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잖아요, 백화점이 영어로. 그렇죠. 어? 네. 자, 그럼 디파트먼트 부서 뭐 이런 뜻이죠. 네. 스토어. 이게 붙어서 왜 그 백화점이라 번역이 된 겁니까? 글쎄요, 그냥 뭐 백화점이라는 용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일 것 같긴 한데. 백화점은 그렇고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스토어, 샵 그러면은 건물 하나였어요. 아, 소데스까. 근데 이거는 큰 건물 안에 구획이 나눠져 있고 그거를 디파트먼트라 부른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 스토어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이제 그
그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막 건물들이 커지고 네, 그러면서 그런 대형 스토어란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부서라는 게 네. 남성복 부서, 그런 식이죠. 뭐 네. 자파 바지 부서, 부서, 자파 바지 부서, 부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부티크 형식으로 이제 그래서 진화하는, 처음에 네. 그런 명칭을 불렀구나.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네. 그래서 그걸 본 또 내 생각에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다 있다라는 의미를 또 거기에다 개념을 적용시켜서 백화점이라 이름을 물건, 뭐 많다? 이런? 그 백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느낌의 네. 그 어감으로 들리니까 백화, 뭐 많은 물건이 많은, 다 있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 것 같군요. 네. 디파트먼트 스토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등학생 때 이 백화점 알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경험이었고 이 고등학교 이제 요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귀엽습니다. 제 미국 졸업 앨범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미국 애들은 졸업 앨범 사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름 맨 위에 적고 그다음에 진학한 대학교 적어요. 그래서 CCNY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 시티 컬리지 오브 뉴욕인가 뭐 그래서 이제 뉴욕 시립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학교에서 한 활동 적는 거예요. 그래서 런치룸 스쿼드는 이거 이제 급식 뭐 보조 같은 거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클린턴 뉴스 이거는 이제 뭐 신문 방송부 뭐 이런 거 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딘스 오피스 스쿼드는 이거 약간 사무 보조 같은 거거든요. 뭐 그 교무실이라 그러나요? 뭐 약간 그런 건가 봐요. 그래 헬스 에듀케이션 스쿼드도 이것도 뭐 건강 교육 뭐 보조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 마디씩 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래 희망 적는 건데 거기 이제 밀리어네어라고 적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돈이 목표였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낳는 그리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굉장히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다기보다는 물론 이렇게 반 재미로 적은 거지 내가 돈을 쫓아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가공을 하세요. 상당히 상당히 많이 치십니다. 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요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정도 적으면요 제정신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간 직업을 보통 적었겠죠. 직업을. 그렇죠. 특히 독실한 유대인 집안에서 이런 물질욕을 대표하는 밀리어네어를 적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졸업 앨범 받고서 아마 후드려 팼을 거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 공립고등학교를 많이 안 다녔어요. 네. 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엄마가 워낙에 독실해 갖고 예시반가? 그 이름이 예시반인데 그 유대인들이 만든 예배당 학교 같은 거 있어요. 거기를 오래 다녔어요. 아 그렇구나. 저기 랍비들이 교육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데거든요. 체벌은 당연히 있고 거의 2시간, 3시간씩 자기네들 뭐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고 이런 데라서 그 무지무지하게 싫어했다 그래요. 랄프 로렌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에 가까운 약간 그런가 봐요.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갈리는데 율법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그 시오니즘에 대한 굉장히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이 있고 또 반대쪽 계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좀 그쪽 계열이셨나 보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랄프 로렌이나 제리 로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자신에게 엄격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신 건데 엄격이라는 보통 단어 자체가 그렇죠. 보통 네. 그런 쪽에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저 백만장자는 좀 반항적인 행동이었겠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실제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이었고 뭐 브롱스의 유대인 집안이 뭐 부자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옷을 너무 좋아했고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았고 솔직히 저는 이거 진심이었다고 봐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별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고 일단 너무 멋있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아 그래? 네. 나도 초등학교 때 저기 장래희망에다가 대기업 총투로 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랄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약간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자꾸 그 랄프 로렌의 목표는 돈이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되게 싫어해요 본인은. 싫어할 만하죠. 점잖은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아까 뉴욕 시립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그림인데 제가 시립대가 이렇게 멋있는 학교입니까? 멋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학과를 가요. 뭐 경영, 무역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여태 랄프 로렌 선생님을 굉장히 선생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조금 그 나르시즘과 그 건방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가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비즈니스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학교에서 배워? 그래서 주간으로 들어갔는데 시간 아깝다고 야간으로 옮기고 그 시간에 뭘 했느냐, 주간에 뭘 했느냐, 또 대학 백화점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라이드 스토어스라는 백화점에 이제 가서 대학생 주간 생활 내내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성복 그 바잉 보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물론 그 가가지고 바잉하는 것도 직접 보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그 무역 서류 정리하고 이러는 사무직이었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바잉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요런 큰 백화점들이 있으면 동네에는 또 소매점들 리테일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팔 물건을 이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고르고 보는 거를 이제 바잉이라고 이제 했었던 건데. 네. 그럼 여기가 홀세일 하는 건 네? 옛날에 백화점은 거의 대부분 홀세일의 개념이었다고 또 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디파트먼트 스토어라는 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나중에 브룩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브룩스 매장 사진을. 그걸 보면 이해가 가실 텐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그 바잉 보조를 하면서 어떤 그 예쁜 옷 요런 거보다는 잘 팔리는 옷이 따로 있구나. 네. 요런 아이디어를 착안을 또 했고 또 이게 바잉 보조는 결국에는 팔릴 옷을 이제 찾는 거잖아요. 고객이 찾는 옷이 뭔가잖아요. MD죠, 지금의.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의 가치는 뭔가 어디에서 오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얼핏 이제 이런 개념들 그 가치란 거는 그 제품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 줄 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산다라는 걸 이제 어렴풋이 이제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멀쩡한 대학교를 들어가서 주간을 야간으로 바꾸고 백화점에 가서 이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 이게. 아무튼 일단은 일반인은 아니다 진짜로.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다. 네. 그 이제 여기에서 일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여기서 일할 때 친구들이 절 비즈니스맨이라 부르는 게 싫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직업 같았어요. 네. 저는 청소년 상담사로도 활동했고 칼라워 같은 단체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돼볼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칼라워가 이게 이제 그 막 캠프 같은 건데요. 그 요것도 약간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그 보이스카우트 뭐 약간 요런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직업이죠. 그 당시에는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돈이 중심인 비즈니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스웨이드 팔꿈치 패치가 붙어있는 트위드 자켓도 입고 싶었죠. 왜 자기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입고 다니는 게 그게 멋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난 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을 표현하려고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그 가치관의 혼란. 네. 이런 것도 한국에도 좀 비슷하죠. 약간 사업자 이러면은 조금 정직하지 않거나.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문화가 있고 네, 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주로 그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뭘 사잖아? 네. 그럼 사 그냥 가. 아하. 그리고 나중에 우편으로 이만큼이 었습니다 라고 보내는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양복점이네.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지. 조선시대 문화였는데 선비들이 양반들이 네. 응? 돈은 물어보지 않아. 이거 그냥 하고 이게 얼마의 가치일지는 모르지만 돈 얘기는 좀 안 꺼내는 편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지. 근래까지도. 네.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게 우리가 되게 낯뜨거워하고 불편해하는 이 DNA 있잖아. 지금도 사실 좀 있잖아. 네, 어디 있죠, 가서 있죠. 아 가격표에 금액이 안 써 있으면 너무 짜증나. 불안하죠. 네.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얼마냐고. 근데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는 이 왜 이렇게 정당한 어려운지 행위 모르겠어.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지. 라는 게 지금 돈이라는 거에 대한 그 부정성을 네. 우리는 좀 갖고 있다. 네. 원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네. 그 밀리언 에어라고 적은 거에서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답이 나왔죠. 네. 이미. 네. 그래서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3학년까지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중퇴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다가 댓글 때려쳐. 이제 그 아까 정직하지 않은 직업 같았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되게 이제 냉랭하고 비인간적이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간 막 프레피 좋아하고 아이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막 판타지가 막 캠퍼스 러브 스토리 있잖아. 약간 막 잔디밭에서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이 삭막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시죠?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학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냉랭하고 비인간적이다.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졸인데 아주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는 굉장히 후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둔 거? 네,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유일하게 고졸이고 그게 부모님한테도 상처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어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나 뭘 해야 될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중퇴를 막 하고 주간을 야간으로 바꾸고 이런 걸 보면 목표가 되게 뚜렷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솔직히 나는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만 확실한 그 비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어떤 위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뚜렷한 목표를 갖고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뭐 이런 일을 해낼 거야. 이래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뭔가 큰 걸 이룬 사람들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와 계획이 있다라는 목표를 건데, 위해 네. 계획적이고 네. 아주 철두철미하게 네. 준비해서 그곳에 간 것 같지만 네. 같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네. 랄프 로렌은 보면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잖아.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난 아니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자기한테 확실하고 목표가 있었다면 좋아하는 걸 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해온 일이라곤
나 자신을 사랑해온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나르시스트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 철학은 포커스 그룹을 안 하는 거야. 즉 어디에 뭐 집중하자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했냐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오글거릴 정도로 많이 치세요. 약간. 네, 좀 오글거리긴 하네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영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멋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요거는 제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허하고 막연한 희망 같은 느낌이죠. 꿈보다는 열망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삶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저 말을 타고 싶다. 혹은 나도 저 멋진 여성을 내 옆에 두고 싶다. 내 스타일의 집, 트럭,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싶다. 그러한 열망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그 목표가 이제 그 목표 관리 이론 이런 거에서 이제 요 구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애매한 거 있잖아요. 행복한 게 뭔데? 그럼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인 거예요. 자기의 방향, 원대한 그건 몰라. 그 북극성은 몰라. 근데 나 저 빨간 차 갖고 싶어. 나 저 트위드 자켓 갖고 싶어. 나도 저 여자랑 사귀고 싶어. 나도 저 목장 갖고 싶어. 나도 말 타고 싶어. 이게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요거를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미션과 비전 요런 단어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 구체적인 목표, 옵젝티브라는 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골이 아니고 이제 옵젝티브. 그래서 이제 골은 굉장히 막연한 방향성만 가진 게 골이고 옵젝티브는 이제 구체성을 다 가진 그 표현이 다 된 상태를 이제 옵젝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저는 약간 옵젝티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 원대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거 원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죠. 네. 이거를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꿈은 말 그대로 꿈은 그런 거잖아. 우리가 잘 때 꾸는 거. 잘 때 꾸는 그 꿈 같은 거는 비현실적인 거니까 비현실이라는 건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거니까 네. 그거를 갖고 싶다라는 거는 좀 아까 지금 이런 얘기잖아. 공허하고 막연하다는 거지. 그쵸. 비현실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행복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비현실적인 거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욕망에 가까운 그쵸. 거를 택해서 그 욕망 자체가 목표가 돼서 내 욕망이 가는 대로 가기 위해서 그걸 좇은 거죠. 그걸 쫓아갔다는 거잖아. 네. 행복한 삶 저도 살고 싶어요. 좀 나의 행복한 삶은 뭐냐면 리스트 할 수 있어요.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벤츠를 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만 쫓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적인 마인드 보면 딱 그런 거잖아. 그렇죠. 나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사고 싶다. 네. 나도 벤츠 타고 싶다. 네. 뭐 그런 것들이잖아. 네. 나도 뭐 저 비싼 구두 신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 기질이 근데 결국에는 그 브랜드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이런 자켓 갖고 싶다. 이런 자켓에 이런 바지를 입고 싶다. 네. 나는 이런 매장을 어디에 만들고 싶다.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이게 이렇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이거를 약간 조금 지금 잠시나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요 과정인 것 같은데 탐색, 응? 탐색이라는 게 그냥 생물이 배가 고파. 그럼 먹이가 필요하잖아. 네. 그럼 먹이를 찾기 위해서 네. 먹이를 찾아 헤매잖아. 네. 탐색하잖아. 네. 그럼 먹이를 찾기 위한 그 방향을 간단 말이야. 그 방향을 가가지고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실행을 해.
배가 고프니까 탐색하게 되고 탐색하니까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당연한 메커니즘인 거지, 사람들의. 응? 근데 꿈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갖다 붙일 수 있긴 하지만은 꿈에 진짜 다가가려고 움직이면은 꿈도 같이 같이 움직이가는 건데 그쪽으로 너무 막연하고 멀리 있으니까 이건 내 꿈이야. 그래서 꿈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가지 않아, 탐색하지 않아. 그러면은 꿈은 못 이루지만 꿈을 이뤘잖아, 이 사람은. 열망이라 하지만은 그게 결국 꿈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 목표 관리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목표 관리 이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표의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이미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그 랄프 로렌을 평가를 할 때 그런 구체적인 비전, 상을 갖고 가는 거를 누구보다 잘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보통 얘기할 때 CEO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이고 CEO이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사실 부럽습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그런 거를 잘했다는 게, 뭐 까고 싶으면 또 까고 싶어요. 너무 좀 물질주의적인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 뭐 물건 갖고 싶은 거, 옷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많았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차이를 두고 싶었겠지. 그렇죠. 결국엔 그 차이를 첫째는 인식을 하고, 이게 다르구나. 둘째는 나도 그걸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차이를 인식한다는 거.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정신은 아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사진이 그래서 이제 대학생 됐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3년째 그만두고 네. 여기 한 장이 비었어요. 그럼 대학교를 중퇴했잖아요. 그치,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군대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변변찮은 직업을 못 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입영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붕 뜬 거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뭐 일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 시기에 그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거 역시도 둘째 형 제리 로렌이 소개시켜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의 대단합니다, 역할이 진짜로. 진짜. 저도 형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신 게.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설이 시작되어서 요 화면에 이제 제가 왼쪽에 그 대충의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일하고 한 6개월 일하다가 이제 영장 나와가지고 군 복무를 해요. 한 2, 3년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장갑 회사를 2개 다녀요. 네. 그러다가 이 글러브 만드는 회사야? 진짜? 네, 장갑 회사. 이건 본인도 이제 알았던 거야. 좀 사장 산업인데. 그리고 빨리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제 넥타이 회사를 가고 거기서 이제 넥타이 전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일하다가 싸워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싸워서 나와가지고 혼자 막 욕하면서 막 일을 갈면서 자기 제품 준비하다가 그 보브로멜이라는 데에 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 브랜드를 하게 해줘요, 그 안에서. 그래서 폴로란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노만 힐튼이라는 데서 그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적 지원을 가지고서 빵 터트려 가지고 이제 전설의 그 폴로 랄프 로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회색 그레이로 쳐놓은 부분은 그 각 시기에 그 친구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왜 적어 놨냐면 계속 그 돌아요, 이게. 즉 자기네들끼리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이거 좀 약간 미국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저도 회사를 오래 다녔잖아요. 네. 나는 과연 이렇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회사를 갔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또 저희도 왜 저희 양복 동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 멀어지기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한 어떤 인간사를 요 안에서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와, 이런 또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적으면서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름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등장인물이 많아서 존경합니다. 이건 진짜 그 어떤 랄프 로렌의 비밀이죠. 인생의 맥락이네. 그렇죠. 네. 랄프 로렌 네. 인생의 맥락.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성공을 한 이후부터는 평가가 안 좋으셔요. 네. 그렇지만 이 성공할 때까지는 정말 그 저의 판타지이자 네. 그도 정말 성공을 위해서 순수했고 열망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이고 그래서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 얘기부터 하면은 형이 소개를 시켜줬다 그랬잖아요. 둘째 형이 제리 형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브룩스 브라더스의 그 여기 닐 폭스란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네. 대학 동창. 대학 동창. 네. 제리 로렌이랑 대학 동창. 아, 둘째 형의 친구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 때린 거죠. 우리 집에 논팽이 하나 있는데 니네 매장에 자리 없냐.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인사과에다가 이력서를 넣어줘요. 그래갖고 이제 일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니만 마커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전설이죠. 네, 전설. 중간 클래스 이제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이직하셔가지고 그 랄프 로렌이 폴로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도 일폭스 형이 제리 형의 친구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직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 에드라는 직원이 있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장갑 회사로 이직을 해요. 그래서 그 군 복무 마치고서 길에서 우연히 이제 랄프를 만나가지고 야, 너 놀고 있냐? 우리 회사 와. 이래갖고 랄프가 장갑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네. 저 에드라는 친구 네. 덕분에.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넥타이 회사로 옮길 때도 넥타이 회사의 사장이 자기 친구라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 없었다. 그러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미국의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문화나 이런 게 굉장히 부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랄프 로렌도 괜찮은 면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치. 예,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네. 소개도 시켜주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랄프랑 뭐를 공유하냐면 다 옷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직장 친구기도 하지만 맨날 쇼핑하러 같이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 바라토라는 이제 그 매장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그 바지 만드는 코빈이라는 회사를 갔다가 랄프 로렌이 불러가지고 폴로의 이제 영업 이사 또 하게 되는 돌고 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브란디오라는 저 에드가 네. 장갑 회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네. 나중에 저 에드라는 친구가 또
아 다니엘 헤이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 헤이스가 장갑 회사 이름이에요. 아 다니엘 헤이스 장갑 회사 이름이고. 아 에이브 리베치 친구라는 게 뭔 뜻이야? 그게 이제 그 넥타이 회사 이름이 리베치 앤 코거든요. 아 그래서 사장이에요. 아 그게 친구가. 근데 자기 친구인 거야. 그래서 에드의 친구가 리베치 앤 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이 브룩스 시절부터 랄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룩스의 이 동기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네.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브룩스 매장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도매 얘기를 왜 했냐면 물론 이 사진은 그때 당시의 사진은 아니고 좀 더 옛날 사진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바지 이렇게 싸는 거 보세요. 도매예요, 약간. 그러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파는 방식이 이랬다는 거지. 그치. 상사니까 여기는 상사의 개념이니까. 그럼 브룩스 브라더스가 당연히 리테일 스토어도 하지만 이렇게 홀세일 아니 스토어? 리테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없었다. 개념이 없고 백화점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란 개념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남성복은 그냥 브루스 브라더스 바지, 브루스 브라더스 자켓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를 리테일 샵들이 리테일 샵들에 갖다 주는 바이어들이 있는 거죠. 리테일 샵들은 여기서 물건들을 갖고 와서 편집샵처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 상점인데 난 브룩스 브라더스를 사다가 우리 그냥 상점에서 파는 거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난 옷이 상점에서 상점 주인인데 여기에는 맞아요. 브룩스 브라더스 바지도 팔고 나는 그리고 저기 맞춤도 하고 양복점들이 그래서 자기 맞춤도 하고 이런 것도 갖고 와서 팔고 뭐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디자이너나 브랜드의 개념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품이었어요. 옷이 아니고 물건. 제품 물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치 지금의 유통이랑 너무 다른 그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한 6개월 일을 해요. 세일주로 일을 합니다. 뭐 그냥 자기 말로 천국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브룩스 브라더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아이비리그의 시작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랄프가. 뭐 다 있잖아요, 솔직히. 이 백화점 아니니까 뭐가 얼마나 많겠어. 뭐 솔직히 아이비리그의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작지. 미국인들 그러니까. 삶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중간급을 파는 그 층에 있었고 또 위층에 올라가면 약간 최고급 더 고급 의류들. 아니 약간 브룩스의 라인 중에 고급을 파는 층이 또 따로 있는. 약간 블랙 플리스만 파는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골든베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안에 레이블이 또 그냥 천국 중에 천국인 거야. 거기서 스타일링 다 해볼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영장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어떤 베를린 위기라고 해서 이게 그 뭐 베를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그 요거 사진 보시면은 이제 요 탱크가 소련 거잖아요. 저 반대쪽이 미국이에요. 그 서로 겨누고 있는 그 마지막 냉전 시대다. 그래서 뭐 곡사포대대 배치 받고 그다음에 뭐 포트딕스랑 훈련소에서 6개월 훈련하고 그다음에 그 1963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어떤 그 보급병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근무를 했다. 또 이게 어떤 평전은요 다리를 다쳐갖고 의가사 제대했다고 또 적어놨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또 어떤 평전을 보면 그 다리 다친 게 거기서 다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칼라워 그 뭐 캠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평전은 자동차 사고 나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사실은 모르겠는데 너무 따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거 63년도면 거의 3년인데 일찍 의가사 제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할 만큼 하고 나왔구만. 근데 아무튼 그 의가사 제대 얘기는
저 드레싱 더 맨이라는 책 쓴 사람 있잖아요. 그치, 저 양반. 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하신 분이 약간 너무 약간 그게 없는 분이 아니네 또.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 바닥에서 굉장히 또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랄프 로렌 선생이 가공은 진짜 많이 했어요. 후반부에 자기의 전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까지. 난 나의 판타지로 남겨둔다. 오케이. 아이 그럼 뭐 의견서에서 제대한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직업을 뚜렷이 이제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직업 소개소를 가요. 이게 이제 랄프가 간 최초이자 마지막 직업 소개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간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소개로 가. 근데 또 그 소개가 왜 가능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옷을 잘 입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장갑 어느 정도였냐면 뉴욕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예 없었대요. 그냥 너무 튀어가지고 그냥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인플루언서? 제 지인 중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저기 예전에 랄프 로렌에서 인턴하고 온 형이 한 명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봐도 한국에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죠? 거의 뭐 랄프 로렌 선생님의 페르소냐 정도인 그런 것처럼 것 같네요. 예. 그의 길을 정확히 따라서 가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꿈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크시고 강하죠. 한 어떤 제 친구 한 명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직업 소개서 가가지고 소개를 받는데 직업 소개서가 뭐 변변치 않은데 소개시켜 주나요? 메이어스 메이크라는 데를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옮겨가지고 아까 말한 그 에드 브란다우가 소개시켜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헤이스라는 데를 또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메이어스 메이크라는 장갑 회사에 이제 광고 2개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장장갑이잖아요. 긴 장갑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장장갑을 주 품목으로 하는 회사였대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양 산업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업 소개서한테 당해가지고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먹어 다니다가 그 애들을 만나가지고 소개받아갖고 요 다니엘 헤이스라는 데를 가게 돼요. 여기에 나온 포스터들은 물론 나중에 나온 포스터들이지만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일단 넣었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유명한 음악가랑 뭐 이렇게 당구 선수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장갑을 쓴다. 근데 우리 장갑은 $20, $30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면서 향수도 이제 같이 팔았다고 해요. 다니엘 헤이스 글러브 회사 다니면서? 네, 이제 뭐 이 회사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수입한 프랑스 남자 향수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런 개념을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만 팔아서는 안 되고 그 구색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요때 이제 이미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스타일은 단순히 수트와 타이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단일 품목을 파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스타일을 중요시했고 이 전체적인 완성도,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뭐 바지 팔러 다니고 자켓 팔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훔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네, 여기서 요 지금 너가 해온 조사에 따라서 장갑 회사를 다니는데 남자 향수도 같이 팔았다. 라고 했잖아? 네. 근데 그때 스타일은 단순히 슈트와 타이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는 슈트와 타이라는 거는 물건이지. 물건.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 향수는 비물질적인 물건이지. 내가 뿌리는 거잖아. 이건 간접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향수를 팔면서 느낀 거네. 스타일이라는 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 스타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깨달은 거지. 향수를 판매하면서. 뭐 어떤 친구 얘기로는 항상
향수도 잘 뿌려가지고 냄새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치. 읽다 보니까. 스타일이라는 거는 네. 시각적인 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완성도에 네, 스타일의 완성도.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센스라 부르지. 네, 센스. 네.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그 일본인들의 그 재현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단지 옷뿐만이 아니라 향도 그거에 맞아야 되고 막 그런 얘기 엄청 해요. 뭐 내가 입은 옷이 그 공간이랑 어울려야 되고 이게 끝도 없는 거야 이게. 끝도 없지 이렇게 하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거야. 내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느꼈어. 내가 인지했어. 뭐가 다른데? 라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늘 거기에 Y를 던진다는 거지. 왜 다르지? 왜 이런 느낌이 난 다르게 느껴지지? 그렇죠. 라는 그거를 던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요 시기에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그 가방 들고 영업하러 다니는 일인데 우연히 이제 영업하러 들어간 가게 중에 하나가 그 승마복이랑 폴로 기어를 파는 상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는 손님들 옷 입은 걸 보고 이게 뻑이 간 거야. 막 조드퍼드 입고 오고 막 영국인들 있잖아. 그리고 온갖 그 폴로와 관련된 그걸 보면서 고급스럽고 언젠가는 이 상점에 있는 걸 내가 다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폴로라는 걸 만나게 된 거구나. 그렇죠. 저 회사에서 영업 다니다가 이게 참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점에 팔기도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아까 말한 그 에드라는 친구, 브룩스에서 만났던 친구가 한 번 더 소개를 시켜줘서 그 에드의 친구인 그 에이브 리베츠라고 하는 사장님. 여기는 이제 넥타이 하는 회사인데 이름이 리베츠 앤 코라는 회사예요. 그냥 리베츠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 리베츠라는 사람이 고용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랄프를 고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사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위 이름이 이제 옆에 있는 그 멜 크리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물려줘요 그냥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랑 잘 못 지내요. 멜 크리드먼이랑.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불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들락날락하던 딕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중개상이 있어요. 잡화를 파는 중개상인데. 중개상이니까 여러 가게를 돌잖아요. 그래서 리베츠에만 온 게 아니라 보 브로멜이라는 넥타이 회사도 왔다 갔다 했다고 이 사람이. 거기랑도 거래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 브로멜에 나중에 랄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끝내주는 애가 있다. 저기 센스 쩌는 애 있어.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 이 리베츠라는 데는 약간 그 싸구려 넥타이를 파는 데예요. 그래서 랄프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그 대우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었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 제리 로렌 형이 그 지미 팔라조라고 하는 그 양복 재단사를 소개를 시켜줘요. 뭐냐면 뭐 양복도 배우고 해가지고 좀 더 네가 수완을 벌려봐라. 약간 이런 의미로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 지미 팔라조라는 사람은 그 유명 남성복 매장이나 뭐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양복을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대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사람, 엄청 유명한 최고의 메이커. 그래갖고 제리 형은 왜 이런 사람들이랑 친구인 거야, 근데? 제리 형이 왜 이렇게 잘났어? 잘났어요. 제리 형은 원래 잘났어요. 제리 형이 존나 잘났네. 제리 형은 원래 잘났고 그래가지고 배우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놈 새끼가 또 돈을 들고 가가지고 양복부터 맞춰요. 그래서 두 벌을 맞추는데 원래 뉴욕 시내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 인간인데 지미 팔라조한테 옷을 맡겼는데 지미 팔라조가 좀 알아본 거예요. 이 새끼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네. 이 사람 진짜 잘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일도 좀 같이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폴로가 커지면서 경영을 자기가 잘 못하니까
누가 해야 되냐를 갖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CEO 해주세요. 지미 팔라조한테. 근데 거절합니다. 네. 그리고 막 오더가 터졌을 때 랄프 로렌이 이제 오다를 100벌을 막 따갖고 와요.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 왜냐면 그 샘플 갖고 가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이 양복쟁이들은 똑같은 거 100벌 만드는 거 싫어합니다. 뭔지 알죠?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돈 준다 그래도 안 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난감해지고 랄프 로렌이 사이가 완전히 금이 가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 욕해요. 아 그래? 네. 뭐라고 욕하냐면 랄프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미 이 사람은 내가 전부 다 자기한테 배웠다고 얘기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 지미 팔라조는 인터뷰 할 때마다 비과요. 엄청 비과요. 물론 약간 이런 식 있잖아요. 걔 잘났지. 근데 걔 하는 건 사실 우리 거 다 가져가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베츠 앤 코라는 넥타이 회사 얘기를 좀 하면 요때 이제 또 결혼해요. 그리고 이때 리키. 네, 요때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랄까 차를 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허세가 가득 찼거든요. 아니 차 있지. 네. 차를 또 그때 당시에도 올드카를 몰았어요. 뭐 모건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이 사진은 그게 아닌데 완전 옛날 차로 생겼는데 프레임이 나무로 되어 있대요. 완전 개똥차인데 그걸 엄청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팔고 새 차를 사는데 새 차 사고 그날 주차를 했는데 누가 훔쳐가 그 새 차를. 그렇게 상심을 했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건을 사요. 그거를 내 생각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드가 싸거든. 그래서 또 산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런 나랑 얘기가 비슷한 거네. 나도 씨 그쵸, 예. 그랜저를 사려고 이게, 했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벤츠를 샀어. 부럼통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허세가 있는 인간들의 이제 대표 어떤 그 뭐랄까 성질 중에 하나가 올드잖아요. 올드. 죽어도 올드. 저도 뭐 올드 오토바이 많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슬픈 건데 네. 지금도 정확히 얘기지만 사실은 그랜저 신형을 사려고 했지만 비싸서 벤츠를 샀습니다. 그치. 훨씬 싸지. 그렇지. 옛날 벤츠를 샀습니다. 그치. 비싸서 그랜저가. 네. 예.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다. 그럴 수 있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이 빈티지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비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명인이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초스피드 6개월 만에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우리 여사님이 아름답습니다. 네, 그냥 첫눈에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다 그래요. 뭐 만난 건 눈병이 나갖고 안 깔고 왔는데 거기 리셉션 리스트였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야 데이트 할래? 근데 이제 리키는 로렌이 딱 봐도 옷을 잘 입고 이래갖고 멋있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센 척 해야 되잖아.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그랬는데 엄청 자기가 떨렸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랑에 엄청나게 빠지고 결혼을 하는데 참고로 이 젊었을 때 여자 엄청 많이 만났어요. 첫 여자친구가 8살 때.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여자친구라고 하기에는 8살 때는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부장님 랄프 자기 집에 TV가 없으니까 그 여자친구는 좀 살았어. TV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영화를 다 어디서 봤느냐? 그 여자친구네 집에서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애인 말고 그죠, 여자친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8세 때 있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여자였다. 그렇죠. 뭐 이 정도 느낌인 거지. 애인 느낌은 아닌 거잖아. 그리고 리키 전에도 꽤 사귄 여자가 있어요. 청혼하는데 거절당해요. 차였어? 차예요. 그랬구나.
차를 잃어버린 게 더 상심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기회에 그렇죠. 그 마음 알죠. 그 저는. 여자에게 결혼 그렇죠. 프로포즈를 걸려당한 것보다 아, 알죠. 차를 그 도난당했을 때 그 그럼요. 상심이 네. 더 컸을 거라고 좀 예측이 그렇죠. 됩니다. 네, 차 시동이 안 걸리면 제 마음이 아픈데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혼도 장갑회사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장갑회사가 아주 또 큰일 했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럽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와이프 리키가 나의 뮤즈다. 그녀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은 항상 나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좀 오글거립니다. 좀 그 둘이 보고 있으면 솔직히 닭살 돋아요. 하지만 부럽다. 그래서 리베츠로 돌아와서 요게 이제 리베츠 그 라벨인데 리베츠 오브 보스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리베츠 오브 보스턴이 풀 네임인가 봐요, 회사에.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좀 싸구려 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범하고 완전 구태의연했던 약간 그런 직원들과 그런 제품들. 네. 랄프의 눈에. 네. 근데 이제 랄프가 워낙 뛰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넥타이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내가 솔직히 이거 좀 잘하는 것 같다. 자신 있는데 원단이랑 그 라인업, 제품 라인업을 내가 좀 결정하면 안 되냐. 근데 아까 그 사위가 사장 됐다 그랬잖아요. 그 크리드먼이 남성복은 여성복이 아니라니까. 남성복은 옛날부터 제조사 기반이고 즉 기성이고 앞으로도 그렇다. 정신 좀 차려라. 라인업이니 콜렉션이니 그런 건 남성복에 없다. 그리고 이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뭐라고 욕하냐면 너 맨날 매장에 손님들 오면은 몇 시간씩 뭐 그 자켓 라펠이었더니 버튼이었더니 그딴 얘기만 떠니까 네가 사업감이 없는 거야. 요것도 이제 그 형님은 둘 다 이해할 수 있죠. 사장님으로서의 마인드와 어떤 그 랄프 로렌으로서의 마인드가 동시에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죠. 이해가 가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 크리드먼의 이야기가 좀 이제 또 이해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한 부분에 이어서 남성복은 형식이어가지고 새로움을 나타내는 게 좀 보수적이야. 네, 패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 아니야. 말 그대로 형식인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린 형식적인 거 하는 건데 자꾸 이 형식에서 벗어나는 거 하지 말자. 네. 네, 뭐 이런 지금 이야기인 거고. 네. 랄프 로렌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 형식에 벗어나지 않지만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요. 크리드먼은 그게 형식에 벗어나지 않고 멋있다라는 게 난 형식이 벗어난 것 같아 그래. 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고 랄프 로렌 형은 아니 형식이 안 벗어나고 멋있게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거를 지금 상단에 나온 것처럼 25살 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조금 있다.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어리니까 신뢰가 그렇죠.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제1 이유는 랄프 로렌은 어느 회사를 다니던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원단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 전혀 돈 감각이 없고 원단 예쁜 거 있으면 그냥 다 사고 막 이런 타입이라 그게 이제 그 성향이 두려웠었고 리베츠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그 이때 당시에는 그 뭐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 랄프 로렌의 발언이요. 말도 안 되는 발언.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이었을 텐데. 네. 당연히 저 그런 시대적 일은 배경으로 안 볼 일어나 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에 쌍놈이 야 미래에는 우리 다 평등해져 막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왜냐하면 남성복이나 남성 액세서리나 다 양복점 같은 데서 이렇게 파는 거지. 네가 무슨 브랜드인 줄 알아? 네가 무슨 프랑스 디자이너인 줄 알아? 이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랄프가 제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제 물론 이제 기분이 나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상이 아직 랄프 로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참어 그랬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기분이 좋았대. 왜냐면 그건 칭찬이니까. 그래서 약간 또라이인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오글거린다. 근데 진심인 것 같아. 이 표정 보이죠, 약간. 나르시즘이 있으시지? 있죠, 있어요, 엄청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 얘기, 이제 요런 맥락인데, 그 나는 클래식이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약간 아무 시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결국 뭐 고루하다, 약간 요런 의미로 이제 쓴 거죠. 네. 그래서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회사 3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때 당시에 옷 잘 입는 걸로 너무 유명했어요. 안 가본 양복점이 없고, 양복점에서 온갖 진상짓을 하면서 이렇게 달아달라 저렇게 달아달라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가지고 D&R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양복 월보라고 있었거든요. 남성복 잡지예요. 거기에 약간 베스트 드레서 같은 걸로 소개가 돼요. 그게 이제 1964년 5월 21일인데 요게 이제 처음으로 대중에 이름을 등단을 한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취향이 시장보다 한 시즌 이미 앞서 있는 사람. 그래서 원하는 옷이 매장에 없어서 즉 찾을 수가 없어갖고 만들어 입는 사람. 옷을 가장 잘 입는 남자. 뭐 이렇게 엄청 띄워줍니다. 자, 여기서 또 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옷을 다 맞춰 입었네, 이 양반이. 맞춰 입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있었는데 아무 데서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맞춰 입으려고 맞춰 입은 게 아니고요. 되게 아까 말했듯이 나 요런 자켓 갖고 싶어 이게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파는 데가 없어. 그러면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야? 양복점이잖아요. 거기 가서 내 핵심은 맞춤보다는 이런 디테일들. 카라 약간 여기 써야 되고 여기 라인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되고 3버튼 아니고 2버튼인데 버튼이 좀 내려와야 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스토어에 없어서 나는 맞춰 입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자, 이 맞춰 입었다라고 하는 지금 요 부분에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 요 한 끗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어. 원단이 마음에 안 들든 뭐 라펠의 뭐 각도가 마음에 안 들든 뭐 소매 기장이 마음에 안 들든 뭐 실루엣이 마음에 안 들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맞춰 입었는데 근데 이 본질 안에 지금 앞서 얘기한 디자인이 원하는 게 없어요라는 거는 자칫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마음을 감추려고 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춤복은 비싸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잖아. 그냥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그게 맞춰 입어야지만 기성복을 사 입는 저 사람들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춰 입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럴 들어가지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고급 양복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인기 있는 고급 양복. 거기도 엄청 다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난 강하게 느껴져.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 때 친구들이 옷을 맞춘 친구들이 있었을까? 물론 있었겠지, 잘 사는 애들은. 근데 그냥 번 돈을요 거의 다 옷에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옷을 맞춰 입다는 게 디자인이 없어서 맞췄다기보다는 맞춤 옷을 입어야지만 이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달라야 되니까. 그리고 맞춤복을 입으면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은 물론 저 당시에는 옷 브랜드에 뭐 로고라는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옷에 뭐 그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로고라는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맞춤복인지 기성복인지는 역시 실루엣 보면 알지 않았을까? 그 실루엣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그 나이에 아까 그 지미 팔라조 얘기했잖아요. 네, 재단사요. 그 수트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뭐였냐면 다른 데도 그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 미국 재단이 좀 벙벙하잖아. 벙벙하지. 색수트잖아. 근데 지미 팔라조는 네가 원하는 거 하려면 진동을 같이 올려야 돼. 그 진동이 얕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미 팔라조만 알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로 솔직히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때 태어났으면 나는 랄프 로렌한테 뽑혔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기술조차도 그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라.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지미 팔라조가 또 유명한 거고. 지미 팔라조도 이름 딱 보면 이태리 사람이잖아. 그런 것 같아요. 팔라조잖아.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테일러가 많았어. 네, 많았죠. 테일러가 네, 많았어. 네, 테일러가 많아가지고 이런 또 일화가 하나 있거든. 에르메나조도 제냐가 네. 원래 거기 원단 회사고 네. 이태리 북부 쪽에 있는 원단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목숨 걸고 대량 생산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기계 설비 들여놓고서는 해야 되는데 막 장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이태리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원단을 들고 가. 그래서 미국의 원단을 팔아야 되는데 가서 뭐 아무데나 팔 수 있겠어? 못 팔지. 그래서 누구한테 영업을 먼저 했냐면 이태리 재단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해주고 이태리 재단사들에게는 내가 원단을 커틀랭스 미니멈 없이 제공하겠다 라고 영업을 했대. 그래서 이태리 재단사들이 제냐 원단을 많이 쓴 거야. 그거 먼저 입고 다녔겠네. 그리고 제냐를 많이 쓴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옷 수선집에서 수선을 하는 사람들이 양복 수선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좋은 옷들은 다 제냐 원단이었던 거야. 그 제냐가 그렇게 바이럴되는 입소문이 되는 계기가 났었는데 이태리 사람들의 테일러링 기술은 당연히 좋았다. 그렇죠. 그때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걸 올려야 된다는 거는 몰랐겠지만 그걸 원했던 거야. 애프로렌. 다른 데서 만든 건 다 안 그랬는데 걔 건 그랬다는 걸 아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하고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진동이 높아야 돼. 피해 바느질로 배웠겠지. 그렇지.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고 사람들이 고객들이 그래서 그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랄프로렌이 양복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주체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오니까 리베츠의 직원들은 깜짝 놀란 거야. 애송이 새끼가 어디서 뭐 이렇게 북적북적 해가지고 이런데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인플루언서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되게 아무튼 그 불화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크리드먼 사장과의.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한 3년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항상 월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욕하고 다녔고 내 거 할 거야라고 말하고 다녔고 친구들한테 앞으로 니네는 랄프 로렌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거다. 나는 새로운 브룩스 브라더스가 될 거요. 새로운 아이비리그 스탠다드가 될 거라고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27살 때. 그러니까 뭐 자기는 목표가 없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치밀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를 로맨틱하게 뭔가 꾸미는데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운도 좋고 운도 엄청 따라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나와 거기 퇴사하거든요. 그러고서 한동안 무소속으로 이제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그